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지하철 9호선과 우이 신설선을 제외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든 노선에서 오늘 새벽 6시 30분부터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출근 시간대 운행률을 10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질 예정인 총파업으로 출근 시간대 이외 시간에는 지하철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등 차질이 예상됩니다. 생중계도 되지 않고 관중도 없이 어제 평양에서 치러진 우리 축구대표팀과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전이 무승부로 끝난 가운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경기 결과를 간략하게만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경기 모습을 담은 영상을 DVD에 담아서 내일 새벽 귀국하는 우리 대표단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 사퇴한 뒤에도 여야는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사법개혁안 입법을 하루빨리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절대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 하향폭의 2배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등으로 한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IMF는 선언했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의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터키의 공격 중단을 뒤늦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났고 여진이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매우 얕아서 현지 주민들은 선반 위에 물건이 떨어질 정도의 강한 진동을 느꼈는데 부상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늘 새벽 6시 30분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9호선과 우이 신설선을 제외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든 노선의 지하철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등 차질이 예상됩니다. 교통공사는 출근 시간대 운행률을 10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노조는 임금 피크제 폐지, 안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 협상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운행을 평소대로 하고 그 외 시간대는 80% 운행률을 맞추겠다고는 하지만 오늘부터 사흘 동안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임금 피크제 폐지와 4조 2교 대제,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오늘 새벽 6시 30분부터 18일까지 사흘간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필수 공익사업장인 지하철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운행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행률은 1에서 4호선은 65%, 5에서 8호선은 78% 정도입니다. 파업 기간에 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대 운행률을 10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낮 시간과 퇴근 시간대에는 평소의 80%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하철 9호선과 우이 신설선은 정상 운행합니다. 서울시도 지하철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합니다. 시내버스의 운행을 늘리고 광역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또 출퇴근 맞춤 버스인 다람쥐 버스는 1시간 연장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직원들을 역사에 배치하고 운행 현황 등을 파악해 교통 대란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에 대체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 나섰던 우리 축구 대표팀이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북한 주민 4만 명이 경기장을 채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죠. 북한이 생중계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문자 중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경기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뒤로 비치는 관중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양측 선수단이 몸싸움을 벌이는 순간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선수들을 말리는 손흥민 선수가 보입니다. 해당 영상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평양에서 열린 사상 첫 월드컵 예선전에서 남과 북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면서 양팀 선수 4명이 잇따라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경기감독관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치열한 공방전 속에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장엔 북한 주민 4만 명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북한이 생중계를 거부해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건 아시아축구연맹의 문자 중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평양으로 전용기를 타고 와 남과 북의 경기를 지켜본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과 일행은 경기가 끝난 뒤 평양국제축구학교와 조선축구협회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우리 국가대표팀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내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어제 남북한 축구 경기의 문자 중계도 사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질질 끌다가 어제 오후에 열어준 김일성 경기장의 인터넷망은 막상 쓰려고 보니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경기 상황은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 가 있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경기감독관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감독관이 AFC 본부에 골, 경고, 선수 교체 등 주요 정보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보내면 그걸 전해들은 대한축구협회가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취재진에게도 알린 겁니다. 당초 계획은 경기장 출입카드를 받은 대한축구협회 직원 2명이 구글 메일을 통해 바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북한이 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도 김일성 경기장 내 기자센터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면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 전 인터넷망을 점검해보니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결국 주요 정보만 AFC를 통해 전하는 방식으로 급히 바꾼 겁니다. 우리 측은 대표단 숙소인 고려호텔과 서울 통일부 청사에 상황실도 차렸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진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신에 경기장 취재도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경기의 영상은 빨라야 내일 국내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경기 영상을 DVD에 담아 내일 새벽 귀국하는 우리 대표단에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영상을 주더라도 경기 전체를 줄지 주요 장면만 골라서 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 사퇴한 뒤에도 여야는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사법개혁안 입법을 하루빨리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건 바로 공수처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부분도 역시 공수처였습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논쟁은 재현됐습니다.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겁니다. 정책 목적을 가진 검찰개혁.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국면 보지 말고 대다수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 국민들의 이 시각도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공수처 권한에 대해선 의견차가 분명합니다. 여당 법안은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데 이것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면서 공수처에 두 가지 모두를 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0%로 기존 예상보다 0.3%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 2.6%보다 0.6%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나쁜 건 우리뿐만은 아닙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등의 전망치는 기존보다 1%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전체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지난 4월에 내놓은 예상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So the global economy is in a synchronized slowdown, and we are downgrading growth once again for 2019 to 3%, which is the slowest pac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MF는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등으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4%로 브라질과 멕시코, 러시아 등의 경제 회복 전망에 힘입어 올해보다는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터키는 멈추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손을 잡은 쿠르드족이 반격에 나서면서 주요 요충지에서의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추가로 또 제재에 나설 것을 경고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터키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터키 강요 3명과 부처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상 중단과 철강 관세 50% 인상도 선언했습니다. 추가 제재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The delegation we're asking for a ceasefire. We put the strongest sanctions that you can imagine. 그러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nşallah kısa zamanda Münbih'ten Irak sınırımıza kadar olan bölgeyi güvenli hale getirip 외신 기고를 통해 군사 작전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주요 요충지에선 터키군과 쿠르드 시리아 정부군 간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피난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16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터키 군사 공격 시작 이후 두 번째 회의입니다. 앞서 아랍연맹은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을 중단시켜달라고 유엔에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났는데 주민들이 선반 위에 물건이 떨어질 정도의 강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매우 얕아서였는데요. 강진이 또 발생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상점 선반에 있던 물건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흩어져 있습니다. 한 지역 방송의 앵커는 뉴스 진행 중 영상이 나가는 동안 스튜디오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고 생방송으로 전했습니다. 지진은 현지 시간 14일 밤 10시 30분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동쪽 플레전트 힐과 월러 크릭, 콩코드, 세너제이, 실리콘밸리 인근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원의 깊이가 얕을수록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는데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4km 정도로 매우 얕은 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는 지진 발생 지역에서 규모 2.0 정도의 여진이 몇 차례 있었다며 앞으로 일주일 내 규모 4.5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확률은 2%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나 재산 피해 보고는 없지만 주민들은 여진과 대지진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7월 남부인 컹카운티 지역에서 규모 6.4, 7.1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화재 진압 수당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프랑스의 소방관들이 파리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파업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은 소방관들에게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을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파리 시내로 나왔습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폭죽을 들고 동상에 올라가 깃발을 흔듭니다. 프랑스의 9개 소방관 노조가 어제 파리 시내 레피블리크 광장과 나시옹 광장을 잇는 대로에서 대규모 연합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 측은 집회 참여 인원을 5천 명에서 1만 명 사이로 추산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퇴직연금 개편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특히 강하게 요구하는 건 화재 진압 시 지급되는 수당 인상입니다. 일부 소방관들은 프랑스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살술차를 동원해 소방관들에게 물을 뿌리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특수직 공무원들도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경찰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미국 워싱턴에 3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일본이 방해를 계속하면서 어디에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주변에서도 이 소녀상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정해졌나요? 네, 워싱턴 인근의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 건물 앞들에 이 소녀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측에 따르면 일단 버지니아주에 소녀상을 건립하지만 워싱턴 안에 장기적으로는 워싱턴 안에 이 소녀상을 세우기로 이러한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녀상이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2016년 11월 무렵입니다. 3년 가까이 워싱턴 내 공공장소 등에 이 소녀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일본 측 방해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한인 건물주가 사실상 기부 후원하는 형태로 자신 소유의 건물 앞들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 소녀상이 워싱턴 인근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추진위는 오는 27일에 소녀상 제막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와 또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시리아 북동부를 장악한 쿠르드족을 겨냥한 터키군의 공격. 터키군은 멈출 생각이 없다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독일에서 좀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독일 서부에서 쿠르드인과 터키인 간 충돌이 빚어져서 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돌은 현지 시간 14일에 독일 헤르네시에서 쿠르드인 350여 명이 시위를 벌일 때 일어났습니다. 이 시위대가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길가 매점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손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고 시위대 일부가 이 매점으로 들어가서 2명을 공격하고 또 창문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또 시위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터키인 소유의 한 카페에서 시위대를 향해 병이 날라왔고 또 이 때문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려던 경찰관도 다쳤습니다. 독일 당국은 터키와 쿠르드 지역 사회에 자제를 호소했는데요. 독일에는 터키에 뿌리를 둔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르고 쿠르드인도 100만 명가량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내용들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철희 의원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신임 주한 일본 대사의 토미타 고지 G20 담당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토미타 대사는 외무성 북미 국장을 지낸 미국 통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지내 한국 정세에도 밝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19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개최 여부를 고민했지만 대여 투쟁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1980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377만 9천 톤, 지난해보다 2.3% 줄어든 양입니다. 올해는 벼를 수확하는 시기에 태풍이 여러 차례 지나간 게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쌀값도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권을 얻기 위한 예비인가 신청에 지난 5월에 한 번 탈락을 했던 토스 컨소시엄은 나서고 키움 컨소시엄은 기권을 했습니다. 토스는 하나은행 등과 이번에는 손을 잡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1 시리즈를 국내에 출시하는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오는 25일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모레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북한 황해북도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황해북도 송림 동북 동쪽 9km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예고됐던 총파업은 철회됐습니다. 2차 급식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아직까지 큰 틀의 합의일 뿐이라며 세부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배우 송혜교 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누리꾼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물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명대사가 일본에 남긴 친필 유목 5점이 4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일반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참전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서 임무를 잘 마무리했고 승려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적은 글입니다. 고궁에서의 단풍 구경은 또 그 느낌이 있죠. 서울 경복궁과 창덕궁은 다음 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단풍이 이어지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가 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 화합을 바라며 임진각 통일연못에 비단 잉어를 놓아주는 행사가 어제 있었는데요. 직접 기른 200여 마리를 기증한 에이스침대 안유수 회장은 자신과 같은 실향민들이 연못의 잉어의 모습을 보면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마음에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의원 1명이 참석하는 회동이 오늘 있습니다.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하고 맞서고 있는 게 공수처 설치 문제라서 이를 놓고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1.5%이고 오늘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신 독재 체제에 맞섰던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이 오늘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첫 공식 기념식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쌀쌀합니다. 아침 최저기온 내륙 곳곳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고 일부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대전, 전주가 20도, 광주와 대구가 21도로 예상되고요. 북한도 20도 안팎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요.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곳곳 아침 안개가 짙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현재 무척 짧은 상황입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동쪽 지역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틀 전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설리, 본명 최진리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경찰이 최 씨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팬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 공간은 마련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최진리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3시쯤입니다. 경찰은 최 씨 집에서 평소 심경을 기록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가장 최근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서 우울한 심경을 적어놨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유서는 별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유족 동의를 받아 부검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그제 최 씨의 장례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어제부터는 팬들을 위해 빈소 근처에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조문은 오늘까지 제한된 시간에만 받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안타까운 죽음을 향한 추모가 쏟아졌습니다. 설리의 지인들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명인을 향한 선정적 보도와 악성 댓글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번 일을 계기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제 오후 5시 9분쯤 경남 김해시 동상동의 한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3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들이마신 카자흐스탄 국적의 31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집 내부와 세탁기 등이 타 2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기구가 심하게 탄 점으로 미뤄 요리를 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절도와 공문서 변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 일대 편의점 9곳을 돌며 취직한 뒤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충전하는 등 금품 1,3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안고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린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부산 금정구에서 애완견을 안고 택시에 탄 승객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승객이 내리지 않자 A씨는 욕을 하며 차 문을 열고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놓고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는 여야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2달 넘게 이어졌던 조국 사태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를 보면 아직까지 조국 블랙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그래도 먼저 짚어본 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예상을 하셨는지요? 이재정 대변인. 글쎄요, 영구적으로 법무부 장관 하실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역할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에는 그 자리를 물리치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죠. 다만 당일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기자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먼저 아는 정도, 사실상 논의의 어떤 의견을 보탤 수 있는, 지도부가 의견을 보탤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놓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분이 계속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공백에 계속 권유를 할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한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고 네. 또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찰개혁 방안이 이제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에 두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전망을 하면서 당은 추스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감사 현황을 보면요.
조국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냐라는 이야기가 결국 조국 중독증, 야당의 조국 중독증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법사위를 비롯한 많은 상임위는 여전히 조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치전국 역시도 오늘 2+2 회동 네.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오신 또 원내대변인이시니까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자들에게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입장이 전달된 것이 월요일 오후 1시 반쯤이었잖아요. 예, 예. 조금 더 일찍 알았다고 한다면 오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후 1시 언저리입니까? 사실상 거의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님 방문을 하셨고요. 원내대표님만 하더라도 당시까지도 이제 기자들 전에 이렇게 지도부에 소통되는 그 정도도 전혀 모르고 계셨고요.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서 들으실 정도로 사실상 본인이 이것들이 미리 지도부 정당에 알려지는 것들, 여당에 알려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고 나중에는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직전에 알았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고 네. 혼란도 좀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뭐 혼란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계속 대처하고 있던 우리 공보팀에서도 사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하고 기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의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례적으로 그런 소식에 브리핑이 상당히 늦어지긴 했습니다. 논평을 거의 4시쯤 냈던가요? 그래서 수보회의가 연기되면서 3시쯤 대통령께서 입장을 좀 정리하시고 난 뒤에 저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 당초에는 뭐 11월쯤에 사퇴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네.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만두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을 가져오고 또 국민을 정말 두동강이 내서 정말 국민들도 너무 피로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조금씩 진전이 되면서 저는 계속 계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오전에 전혀 내색 않고 검찰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좀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사의 표명은 저희도 조금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전에 검찰개혁 내용도 그렇고 또 오후에 대통령께서 그 면직을 처리하시자마자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하시는 것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네. 역시 조국 장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그 이상이다. 그분이 생각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말 일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뭐 법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에 남겨져 있지만 저희가 내린 어떤 그런 좀 씁쓸한 마음은 이분은 상식의 치해법권지대에 사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조국 장관이 그만두시고 나서 대통령과 여당의 평가를 보면서 또 저희는 좀 허탈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조금 더 무겁게 전달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언론의 탓, 또 검찰개혁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화두를 던지시면서 조국 장관의 어떤 잘못된 인사, 이런 지금 우리의 관행을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한 것을 슬며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10월 항쟁이라고 불리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대통령께 외쳤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한 연이어서 3주째 네.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고 조국 장관의 마지막 사퇴의 변처럼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불쏘시개 역할은 분명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줄곧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혹시 말이죠. 네. 대여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뭐 당황스럽다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당황스러운 건 아닌데요. 저희도 왜 이 타이밍에 조국 장관께서 사의를 표명하셨을까 좀 나름대로 추론을 해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제 법무부 국정감사 바로 전날이었죠. 예.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국감에서는 위증을 하게 되면 1년에서 10년 정도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무수한 거짓말이 있었고 검찰 수사와 맞물려서 저는 이제는 똑같은 말을 하시면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번복을 하시기도 역시 이전에 본인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국정감사가 되게 두려우시고 또 그것에 대한 나중에 사후 수습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인은 부인의 건강에 핑계를 지금 대고 계시지만 국민들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부인의 어떤 지금 진단 나온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얘기하시지만 어떠한 병원 진단서도 지금 첨부되고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짧게만 좀 반박을 좀 말씀하시죠. 하겠습니다. 어쩜 그래 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진단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의 태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제 쓰러졌느니 뭐 본인들이 전혀 위압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고 있던 검찰의 답변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청문회는 뭐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국감은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직전에 그만둔 것이 아닌가라는 대목에서는 전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그 말을 이 아침에 다시 반복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어린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 종합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점들이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검찰요, 심지어 이런 얘기가 돕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야 끝날 것인가라고 할 만큼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일체의 혐의도 정말 먼지 털끝만한 혐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을 피의자로 2달간 즐기시지 않았습니까?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통속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보를 교류하시면서 국회에서 정쟁으로 또 검찰은 강압수사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이 남긴 것, 검찰개혁 그리고 특수부 폐지 46년간 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다. 공소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채로 이렇게 묶여져 온 걸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검찰 생긴 이래로 처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개혁의 순간입니다. 그 누구도 못했던 것 조국 장관이 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희생이라는 것, 그 가족과 당사자의 희생이라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이 부분만큼은 향후에도 검찰 또는 이와 함께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그 부분을 정말 감내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막연한 조국 장관의 지지자, 정치적 지지자들도 울분을 토하지 못했지만 제가 읽었던 법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점들이 드러난 것들을 보면서 정경심 교수의 지금 공소장에 대해서 그 어떤 특정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간첩 사건에서도 허락하는 수사 기록조차 등사하고 있지 못하고 공소 제기하고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공범자도 찾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예, 제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각종 특수 형사 사건에 정말 뭐 숫자로 따진다면은 정말 제가 뭐 자랑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간첩 사건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냉정한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정 대변인은 실소를 한 번 지금 하시나 본데요. 저는 최근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서 실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웃을 기운도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측은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최근 1년에 몇몇 언론사에서 조국 장관을 수사하던 여기사들이 받고 있는 일종의 성희롱에 가까운 집단, 성폭행, 언어폭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재정 대변인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입니다. 지금 법조계를 또 조국 장관을 취재했던 언론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지 한번 좀 그걸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하필이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특수부 축소 또 피해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그 대상이 하필이면 본인 부인인지 본인 가족인지 정말 역사상 이런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조국 장관 한 분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저는 어제 복직을 신청하시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자도 어제 사의표명을 하시면서 그저께 사의표명을 하시면서 서울대 학생들이 이 복직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 또 많은 그것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교육부 국감이었는데 교육위 국감에서 서울대에 가서
총장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이런 상처를 남긴 상태에서 복직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겠느냐. 근데 총장님도 사실은 답변을 뚜렷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30일이 되면 자연 복직이 되는 그것을 면직되자마자 20분 이후에 복직을 신청하시는 도대체 이거는 단 한 푼의 하루치의 월급이 중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숙의 시간이 필요 없으신 겁니까? 도대체 저는 무슨 의지에서 이런 얘기를,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좀 알 수가 없고요. 보면서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조국 중독증, 조국 아니었으면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와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꾸만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조국 장관을 비판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을 정말 저는 모멸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한 치욕입니다. 국민들 여당이시고요.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이제 정당, 그냥 공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입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끌어안으실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장애투쟁을 하시겠다는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시작하시죠. 그간 검찰개혁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 계속 조국이란 말로 대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에 와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가 얼마나 허구인지, 그것이 검찰 장악을 위한 얼마나 음모 섞인 개혁인지를 국민들이 아셨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이제 치열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용감스럽게도 민주당 안에서 금태섭 의원께서 어제 국감장에서 공수처에 대한 부적절성, 또 이것이 지금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용기 있는 지적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저는 공수처는 본격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해 가고, 또 이것이 정말 무리하다면 저희는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끼어들려다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준비된 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김연아 대변인께서 아주 강하게 또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이 퇴임하자마자 곧바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조국 교수라는 사람이 이뤄왔던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본인의 성과들은 사실은 후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이후에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는지는 본인께 맡겨두십시오.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공인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라는 말에서조차도 여전히 정쟁을 담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같이 기형적인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첨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드는 게 김연아 대변인께서 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처럼 기소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형적인 체제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땅한 기구 공수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 공수처가 아니면 안 되냐라고 묻는 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만으로는 힘든 검찰의 권력과 융합되어 온 그간의 검찰 역사를 바라본다면 공수처와 같은 특수기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말 국회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미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란 단어 하나에 목매고 계신 것은 조국의 어떤 혐의도 없는 그런 사실은 들여다보지 않고 조국이란 말로만 정쟁으로 꺼리로만 삼고 있었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하기 싫으신 거 아니시면은 정말 내용을 가지고 국민께 조금 설명드려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음 주제로 던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둘러싸고 양당에 벌이고 있는 논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보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야당의 범위가 본인들에게 편리할 대로 왔다 갔다 하시네요. 언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내용에 합의해 드렸습니까? 합의가 안 돼서 패스트트랙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비판했던 범여당, 민주당과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기로 했던 순간적인 이익이 일치했던 그 야당 한두 개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럴 때는 야당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유한국당 그렇게 비난하시면서 정말 제일 야당으로서 지금 대우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공수처가 똑같이 민주당의 안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자고 어나더 검찰, 특히 대통령이 뭔가 주물를 수 있고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 특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는 2008년 6월이었던 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이 특수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지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특수부를 특히 본인이 특수부 수사를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부 폐지를 주장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통령령이라 입법 예고 상황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생략하고 그냥 국무회에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게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과 그러니까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특수부 폐지가 국민들의 인권, 국민들의 어떤 이익에 관련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정말 행태가 이런 식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개혁이라는 어떤 껍데기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치개혁, 검찰개혁 아무것도 응하지 않으셨던 자유한국당이시지만 자유한국당의 여러 법제적 논의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서 공수처장을 할 수 있다? 그건 그냥 겉보기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자일 뿐이고요. 임명권자일 뿐이고요.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은 우리가 중립적인 기관들을 선임할 때 만드는 정도의 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추천위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구조, 처음 보는 구조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동의하지 않았다. 우린 반대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까지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너무 20대 국회 안에서 메모리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를 정쟁으로 보는 겁니다. 공수처의 논의는요. 예전에 고비처라고 불리우던 당시 90년대 당시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도 현직 정치인인 많은 분들이 공수처 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다 내셨었고요. 이미 지금 현재 공수처안 정도는 다 동의하셨던 상황입니다. 지금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면은 역사적 각각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동의해왔던 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는 점, 오늘 와서 갑자기 입장이 달라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검찰개혁과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왜 이 타이밍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방향이 다르고 누구 하나를 특정하기 위한, 누구 하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검찰의 방향이라면 제어를 하셔야죠. 하지만 국민이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모두가 누릴 수밖에 없는 혜택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누구 마음에 안 드니까 하지 말자라는 방식은 지금 못하면 못하는 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이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이 혜택을 본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의 혐의는 먼지만큼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수사 내용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제껏 왜 기소를 못하고 있겠습니까? 기소를 할 증거를 못 잡았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만들어서 기소하고 싶어 하나 보다. 이제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정말 횡단보도도 파란불이 켜진 직후에 확인을 하고 건너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기존에 있는 상황 가지고는 지금 입증을 못하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특수부 수사원들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압수하지 못하고 계좌 추적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모펀드와 관련된 범죄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핸드폰이 수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어떤 범죄 사실도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라도 교수의 것이라고 하다가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그걸 내내 감추려고 했던 검찰의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여다보신 적 없는 잠깐만요. 일단 지금 이 시간은 이재정 대변인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짤막하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뭐 질문하신 것도 좋고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다소 격하게 페이스북을 올렸는데요. 사실 그건 정치인 이재정으로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내가 법을 모르는 범인이었으면 좋겠다.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올렸습니다. 법조 경력에 제 주변에 변호사 단 한 명이라도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그런 검찰의 수사에 조국 장관이 퇴임했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만은 이제는 놓아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젠 정상으로 돌릴 때입니다. 국회도 정상으로 돌리고 21대 국회에서 가서 하자는 등 그런 이야기 당에서 이제 나오지 마십시오. 광장으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2+2+ 회동하잖아요. 그 회동에서 진지한 고민 이어가 주시고 하시던 조국에 대한 집착 이제는 버려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시죠. 됐습니다. 김연아 대변인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감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입고 있었던 그 가짜의 껍질들, 개혁이라고 하는 가짜의 껍질들이 벗겨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신 아주 귀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이 중요합니다. 민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회외에서 장외에서 무엇을 하던 그것은 저희가 저희를 지지하시는 또 저희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뭐라고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매번 조국 장관에 대해서 하나의 혐의가 없다, 뭐 눈꽃만큼의 혐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법조인이라고 해서 이재정 대변인이 경험한 모든 것이 법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또 다른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분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 제가 여기서 전해드리고 싶고 본인과 뜻이 다른 분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참고하시면서 페이스북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두 분이 공방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을 좀 하나 더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아 대변인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주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제 이야기 저희 쪽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 네. 또 어제 공교롭게 국감장에서 금태섭 의원님도 같은 내용을 지적하셨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재정 대변인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금태섭 의원님 없으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지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권과 검찰권은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같은 경우는요 특정 범죄, 특정인을 향한 것에 제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이제 예외라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기소권, 공소권을 같이 하는 기존의 무소불위의 검찰과 동일선상에서 논한다는 것은 올바른 구조로 바라보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그 구성원 전부가 나름의 이제 수사를 하는 권능을 받는 기간적 한계가 있는 틀로 짜 놓았습니다. 그런 조직과 기존의 검찰 조직은 명확히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네.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대여 투쟁을 뭐 계속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듣도록 해볼까요? 저희는 일단 네. 이번에 조국 장관이 사퇴하셨지만 조국 장관을 무리하게 임명한 대통령의 인사 실패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에서 외교에서 안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또 더 나아가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에 저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그 외침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그것을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시고 본인이 듣고 싶은 내용만 담으셔서 해석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는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그 민심을 전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는 10월 항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잘못된 인사에 되돌리는 것, 또 엄정한 검찰 수사, 또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안보 정책, 외교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장애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뭐 지금 야당이 얘기해도 말 안 들으시고 국민들이 얘기해도 잘 안 들으시고 지지율이나 조금 영향을 받아야지만 움직이시니까 그 지지율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시겠다고 하시고 나서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경제, 외교, 안보 분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겠다라는 방침인데 맞습니다. 국정 대전환의 큰 그림은 뭡니까? 일단 소득주도 성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뭐 100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방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IMF 권고를 얘기를 하시면서 내년에 확장 재정 얘기를 하시는데 그 확장 재정을 저는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국채를 60조나 발행을 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너무 가짜 일자리, 그다음 단기 알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금성 퍼주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국회에서 제대로 잡지 않으면 사실은 정부에서 가져온 본안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 참 저희가 막기에도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돼지열병 마찬가지고 또 어제 저희 축구 경기 한번 보신 것처럼 저는 이게 무슨 우리 축구 선수들이 김정은의 무슨 공연단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특히 이게 본인들이 비판하시는 박근혜 정부 때도 아니고 남북관계 그렇게 협조하시고 평화를 얘기하시고 평화경제를 얘기하시는 분이 이런 것 하나 실마리 못 풀면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게 뭘 했나, 뭘 얻었나 이런 종합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맞설 생각이십니까? 예, 그간 늘 필요했던 게 북한이었는데 어느 순간 조국을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조국이 사라지니 난망하실 건 알겠는데 외교에 대한 고견들 깊이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북한을 잡고 정쟁에 이르기 위한 것은 아니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을 통한 국민복지 강화 등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예산의 서포트를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의 확장 재정, 문재인 정부표 확장 재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 조국 대전 그 긴 시간 동안 국민들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적으로 확인하게 된 내용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여러 가지 지표들을 뭐 본인한테 유리하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끌어다 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하게 불변했던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21대로 돌리시지 마시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도 좋고 어떤 정치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을 하지 않겠다란 말로 지금 국민께 들리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통해서 우리 20대 국회가 마지막 성적표 이렇게 초라하게 가져갈 수 없잖아요.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될 자유한국당의 모든 분들이 사실상 지금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 이후에 기소되고 처벌을 앞두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광장에서 지르신 일 중에 광장의 모두를 폄훼하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내란 선동 혐의, 청와대를 돌격해서 적으로 치부하면서 했던 그 모든 계획 안에 동의하셨던 국회의원님들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국정 운영에 책임지는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 민주화 운동을 주장하셨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 선동죄를 갖고 정치인을 협박하시니 정말 웃음이 납니다. 패스트트랙 제가 다시 수사도 한번 포함해서 얘기한 말씀드립니다. 겁니다. 출석하십시오. 가짜 개혁 껍질 벗기시고요. 진짜 개혁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협조합니다. 그러나 가짜 개혁에는 어떠한 협조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하시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피의자로 정식 입건이 된 이춘재, 화성연쇄살인 사건 10건과 4건의 미제 사건까지 모두 14건을 이춘재가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춘재는 자백한 사건들에 대해서 범행 장소 등을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1989년에 있었던 미제 사건인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화성 사건 10건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여기에 추가 범행도 털어놨습니다. 1987년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과 청주에서 발생한 2건의 살인 사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1989년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방과 후 귀가하던 9살 김모양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5개월 뒤 실종 현장 인근에서 김양이 입고 있던 옷과 책가방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결론 내렸지만 김양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진술 내용으로 시신 유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춘재는 자신이 자백한 사건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장소와 시신을 버린 위치까지 그림을 그려가며 자세히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추가로 털어놓은 사건 등 14건 모두 이춘재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멧돼지 감염 사례가 또 나와서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모두 6건이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온 건지 당국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멧돼지를 통해서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지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모두 24개의 유전자형이 있습니다. 보통 1부터 24까지 숫자로 분류됩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이 가운데 2형입니다. 검역본부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2형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2형 유전자를 가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멧돼지에서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북한 접경 지역인 연천과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6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2형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멧돼지를 매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 북한은 평안북도 지역의 돼지가 모두 사라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검역당국도 중국에서 유행 중인 바이러스와 똑같은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지하철 9호선과 우이 신설선을 제외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든 노선에서 오늘 새벽 6시 30분부터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출근 시간대 운행률을 10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이 입장 변화를 알려옴에 따라 조금 전 7시 50분쯤 교섭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 타결 전까지 노조의 파업 지침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있었던 우리 축구대표팀과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전이 생중계 없이 관중도 없는 상태에서 치러진 가운데 무승부로 끝난 경기 결과를 조선중앙통신이 간략하게만 보도를 했습니다. 귀국하는 우리 대표단에 북한이 줄 것으로 보이는 DVD 영상에 경기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담겼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 사퇴한 뒤에도 여야는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사법개혁안 입법을 하루빨리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절대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앞서 2.6%에서 0.6%포인트 내려 2%로 봤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한국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의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터키의 공격 중단을 뒤늦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났는데 진원의 깊이가 얕아서 주민들이 강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강진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19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개최 여부를 고민했지만 대여 투쟁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5%에서 1.25%로 내릴 거라는 건데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배우 송혜교 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누리꾼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물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브라질에서 7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7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에서 난 사고인데요.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누출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대는 아직 10여 명의 주민이 무너진 잔해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중국 지린성에선 은행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에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건데요. 공사 때문에 은행 업무를 중단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나마 추가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판 염전 노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농장에서 아버지를 비롯해 18살에서 25살 사이의 자녀 6명이 구조됐는데요. 이들은 무려 9년간 농장 지하실에 감금된 채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 중 1명이 농장을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들의 실상이 알려졌는데요. 9년이란 긴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찰이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레바논에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불은 현지 시간 1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지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여기저기서 불이 나면서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산불이 신고됐습니다. 이 산불로 적어도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이상 고온 현상을 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에 레바논 당국이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아침 기온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도 출근길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이렇게 내륙 곳곳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 곳곳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춘천이 9도, 대전도 9도, 전주와 광주는 11도 가리키고요. 대구는 7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추위가 강한 편입니다. 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동안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청주, 전주가 20도, 광주와 대구, 부산은 21도로 어제 20도를 밑돌았던 남부지방에서 기온 상승폭이 비교적 크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곳도 많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의 상황은 어때요? 네, 지금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맑은 하늘 펼쳐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남부 일부 지역에만 현재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 펼쳐지는데 다만 아침까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상당히 짙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으니까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차간 거리도 넉넉하게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네,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안전운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났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과의 북핵 관련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이 계속하고 있는 대북 압박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그리고 중국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보도 연결하겠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말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 차관보가 현지 시간 15일에 한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이 외교적 해결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대북 압박, 그러니까 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필요성도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관련해 중국이 제재 집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경제가 잘 유지되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경제가 적어도 현 수준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면 내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지갑 사정과 주식시장 그리고 실업률 모델을 적용해 예측한 건데요. 다만 트럼프의 탄핵 조사 여부와 또 미국의 경기 악화 가능성 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 2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건에 연루가 돼 있는 인기 여배우는 다른 한 건에 비해서 좀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그동안 나왔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먼저 이 구금 기간이 2주로 굉장히 좀 짧다는 것과 또 자신이 원한 수용 시설까지 배정받았기 때문입니다. TV 시리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허프먼은 딸의 미 대입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입시 컨설턴트에게 약 15,000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프먼이 수감된 더블린 연방교도소는 수감 여건과 또 접근성 때문에 미국 내에서 가장 편한 10대 교정시설 안에 포함이 됩니다. 평일 영화 감상과 또 야외 운동 그리고 피트니스 시설 이용 등이 가능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에서 패스트 패션으로 성공을 일궈오다 지난달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한인 기업이죠. 포에버 21이 정리해고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물류센터 이전과 함께 직원 1,170명을 감원할 예정인데 풀타임 전체 직원의 약 18%에 달합니다. 포에버 21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170여 개 점포 또 전 세계를 통틀어서는 최대 350개 매장을 폐쇄할 예정인데요. 쇼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매장 숫자를 늘려서 임대료와 운송비 상승 등이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끝으로 방금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들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파업 관련 속보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늘 7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노사 교섭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교통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등이 회의장에 들어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교섭 현장에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도착 유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교섭이 시작된 지 대략 20분 정도가 지난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만났기 때문에 파업 철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파업 철회 여부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나라의 땅인 국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별장으로 수십 년째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불법으로 전용된 국유지가 축구장 2,000개 크기가 넘는다고 합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숫가에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장이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2만 9천여 제곱미터인데 이 중 약 80%는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1970년에 세운 건물이니 50년 가까이 국유지를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2003년부터 해마다 수천만 원의 변상금만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지가 축구장 2,00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불법 사용에 대한 변상금조차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에만 800억 원이 넘는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걷어들인 건 절반도 안 됩니다. 서울시 등록문화재 딜쿠샤도 국유지 관리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3.1운동을 세계에 알린 미국 AP통신 특파원 엘버트 테일러가 살던 집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전시관이 문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불법으로 살던 사람들이 지난해 여름까지도 나가지 않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웬만한 집 한 채의 거래 가격 몇 배가 넘는 비싼 전셋집들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탓도 있지만 각종 세금은 물론이고 집을 사고 팔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전셋집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 한강변의 고급 빌라촌입니다. 올해 나온 고가 전세 계약 가운데 1위부터 4위는 모두 이곳에서 이뤄졌습니다. 가장 비싼 전세는 45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5배 수준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비싼 전셋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4년 1,497건이던 9억 원 이상 전세 거래는 지난해에는 6,361건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10곳 중 8곳은 강남 3구의 전셋집이었습니다. 비싼 전셋집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강화된 부동산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도 많이 나오고 다른 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전세로 계시는 거죠. 소유하시는 거는 임대를 하시고. 고가 전세가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 때문에 집을 사고 팔 때만 하는 자금 출처 조사 등을 고가 전세 계약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놀이기구를 탄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 남성에게 어제 무죄 판결이 나와서 불법 촬영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오늘 든든한 법에서 살펴볼 사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놀이기구가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예요. 네. 확대 촬영도 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유명한 놀이기구죠. 인천에 가면 뭐 퉁퉁 튀기도 하고 거기서 사실 몸을 잘 가누기 힘들다 보니까 사실 그 몸 가누기 힘든 모습을 좀 확대해서 촬영한 42세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남성이 2015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던 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그러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막 찍으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게 되면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몰래카메라 촬영, 불법 촬영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만약 의사에 반해서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찍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적 수치심이나 어떤 굴욕감 같은 걸 야기시키는 신체 부위를 찍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찍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라지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야기되는 부위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네, 이 무죄 선고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법조문만 봤을 때는요. 일단은 성적 모든 사진을 몰래 의사에 반해 찍는다 해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을 찍었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법조문상 성적 수치심이 야기되는 부위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좀 재밌게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괴 중에는 성적 수치심이 야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해자의 중심인 것 같아요.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가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게 촬영을 하는 것이냐.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무죄가 선고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그동안 똑같이 몰래 촬영을 해도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이번 사건처럼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랬다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법조문이 딱 그래 돼 있다 보니까 예컨대 손목 같은 걸 찍었을 때 사람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 수도 있고요. 뭐 목, 발목, 뭐 예컨대 뭐 치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찍었을 때는 뭐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야기되는 부위라고 보는데 이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피사체의 위치라든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 야기된다 안 야기된다 이게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사건에마다 조금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찍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올린 영상 제목이 뭐 여자친구 만드는 법이라든가 이렇게 이 남성이 올려서 이 부분은 가만히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요? 이게 찍었다고 유포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동의받고 찍었다 하더라도 유포를 하게 되면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또 다른 또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그런 유포의 의미가 없다고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은 뭐 기소도 안 했을 뿐더러 기소했던 거는 뭐냐면
의사반에서 찍은 부분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온라인에 올린 그 그렇죠. 부분 얘기하신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여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잖아요. 바로 디지털 성범죄. 그렇죠. 온라인에 내 모습이 확산돼서 뭐 밑도 끝도 없이 퍼지는 거. 멈추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이 부분이 처벌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형법적으로, 범죄적으로는 무죄가 됐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앞서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걸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조금 얘기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온라인에 이런 게 한번 퍼져버리면 확산이 무제한입니다. 이 디스코 팡팡 이건 조금 덜하지만 약간 그 은밀하거나 사생활적인 부분은 이 삭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중되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가가 조금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적 수치심이라는 이 기준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좀 처벌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보니까 그러면 이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처벌 범위가 좀 넓어져서 네. 이렇게 몰래 촬영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이 지금 상황은 올라가 어떤가요?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신체 부위 이렇게 아주 특정해서 촬영하도록 이렇게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성적 불쾌감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에 반해서 남의 신체를 못 찍게 한다든지 아주 광범위하게 그렇게 지금 법 규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를 하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카메라 기능을 갖고 있는 뭐 휴대전화라든지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몰래 소리 안 나게 찍을 수 있는 방법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좀 강하게,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양형의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몰래 의사에 반해서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형은 상당히 높아요. 근데 벌금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초범인 경우 벌금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과하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걸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걸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많이 찍었겠죠. 첫 번째 걸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범, 3범을 갈 때는 뭐 실형이 나오지만 첫 번째 걸린 사람은 실제로는 상습적으로 찍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하게 처벌받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요. 일본 단속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해서 북한 어선이 가라앉은 일이 있었고요. 북한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건 당시 동영상을 언제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오전 9시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떨어진 곳에서 일본 단속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북한 어선은 충돌 후 20여 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었던 60여 명은 모두 구조된 뒤 다른 북한 어선으로 옮겨 타고 돌아갔습니다. 당시 일본은 북한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2일 정상 항행이라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 오선을 침몰시켜 물질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배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북한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에 대해 베이징 일본 대사관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사건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권순우 선수가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유러피언 오픈 단식 본선에서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대회 16강전에 합류한 겁니다. 권순우는 현지 시간 15일 벨기에에서 열린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프랑스의 리샤르 가스케를 세트스코어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권순우가 꺾은 가스케는 2015년 윈블던, 2013년 US 오픈에서 4강에 진출했던 선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쌀쌀합니다. 아침 최저기온 내륙 곳곳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고 일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과 전주가 20도, 광주와 대구가 21도로 예상되고요. 북한도 20도 안팎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곳곳 아침 안개가 짙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무척 짧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올해 금요일에는 동쪽 지역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지하철 9호선과 우이 신설선을 제외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든 노선에서 오늘 새벽 6시 30분부터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출근 시간대 운행률을 10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이 입장 변화를 알려옴에 따라 조금 전 7시 50분을 전후에 교섭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 타결 전까지 노조의 파업 지침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평양에서 치러진 남북 간의 월드컵 예선전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 속에 무승부로 끝났다며 경기 결과만 간략히 보도했습니다. 생중계가 되지 않은 어제 경기 영상은 북한이 귀국하는 우리 대표단에 줄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체 모습일지 편집본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 사퇴한 뒤에도 여야는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사법개혁안 입법을 하루빨리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절대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3%로 하향 조정해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